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시장은 3천에 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신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뉴욕 시장의 약세와 또 우리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이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장 초반에는 코스피 현물을 외국인이 좀 사는 양상이었는데 현재는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중동 불안으로 외국인의 수급 오늘 막판까지 좀 체크를 잘 해보셔야겠고요.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 약간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제 강했던 반도체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가운데 SK 하이닉스에는 오늘도 힘이 실립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이 원전주 조선 쪽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원전주에서 나아가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에도 오늘은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합니다. 이 경제 방송하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이 경제에 관한 상식들 그리고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 두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이 어제 상승 바톤을 기분 좋게 이어받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시장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정철 한유민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김정철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밤 뉴욕 시장을 보면서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이 대내적인 모멘텀 때문인지 지금 연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거든요. 시장 진단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무조건 쉬어갈 리가 없다. 그냥 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어제 이제 제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이번 주 초에 잡아드렸던 게 뭐냐면 CPI 발표가 있었어요. CPI 발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물 시험 동시만기는 별로 안 중요하다. 왜냐하면 롤오버를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왜 롤오버를 할 수밖에 없냐면요. 지금 미래 가격이 더 높아요. 미래 가격이 더 높거든요. 현재 현선물 그러니까 현물 코스피 200 현물지수, 코스피 200 선물지수 보면 코스피 200 선물지수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 롤오버에서 끌고 가야 돼요. 중간에 청산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손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단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차익 잔고가 조금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매도 차익 잔고가 청산이 되면 주식 매수가 나오는데 그 청산을 하지 않고 그것도 같이 롤오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조금 그 부분만 체크하면 된다라고 제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얘기 드렸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매수 차익 잔고, 매도 차익 잔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제가 한 팍스인 TV에서 한 50번 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또 자세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어제 저는 중요하게 봤던 게 CPI였는데 CPI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저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요. 이거 물가 조작하나? 트럼프가? 이렇게 왜 유가가 안 오르지? 물가가 더 올라야 되는데 물가가 안 오르네. 미국이 지금 여러분 예전에 달걀 파동 기억나세요? 몇 달 전에 달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반강제로 달걀 수출하라고 협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돼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리고 CPI가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근원 CPI 상승률이 예상치가 0.3이었는데 0.1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정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다. 물론
집권하는 그 집권당의 그 대통령이 물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냐? 그 여러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정말 마법의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한국은행은 그냥 계속 물가 상승률이 3%가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밥값을 작년에 밥을 먹을 때랑 지금 밥 먹을 때 밥값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보통 8,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에 먹었거든요. 네. 지금은 9,000원, 만원, 11,000원에 오, 먹어요. 맞아요. 네. 그럼 보통 그러면 한 밥값이 한 1,000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럼 보통 10% 넘게 물가가 오른 게 맞아요. 네. 근데 한국은행이 자꾸 3%가 올랐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물가라는 거는 그 물가 항목을 조절할 수 있어요. 아, 예. 통계청에서.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렇죠. 통계. 말도 안 되는 뭐 저기 연탄 이런 거 넣으면 물가가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많이 했던 정부가 희한하게 뭐 전 별로 이렇게 정치 생각 없습니다만은 이상하게 보수 정부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물가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미국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그리고 현재 CPI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실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요. 아니 근데 네. 저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WTI를 보셔야 되는데. 네. 요게 이제 WTI가 올라올 때가 제일 문제다. 자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 CPI하고 PC 미국의 물가 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CPI하고 PC가 있습니다. PC는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날 발표하고요. CPI는 이제 두 번째 주 수목에 발표를 하는데 자 CPI하고 PC의 차이점이 뭐냐면 CPI는요 재화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즉 유가 영향력이 더 커요. 미 연준이 PC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화의 영향력을 좀 빼고 서비스의 물가 동향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실제 그렇게 물가요. 그렇게 네. 좀 보시면 딱 맞는데 유가가 사실 떨어진 건 맞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가가 안정적이다. 그럼 물가가 올라올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라는 게 어제 동시에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CPI가 발표할 때가 몇 시였냐면 어제 CPI 발표할 때가 9시 반이었거든요. 9시 반 하고 미장 열자마자 뭐 했어요? 급등했다가 갑자기 이것도 좀 재밌는데 전 이것도 참 웃기거든요. 근데 자 어제 미 증시 분봉 보면은 CPI 때문에 급등 출발, 상승 출발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었어요. 잘 가고 있었어요. 근데 왜 밀렸냐? 이란 문제가 또 갑자기 나왔는데 예. 저는 트럼프가 대단하다고. 저는 트럼프가 좀 한결같다. 이렇게 한결같은 것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 한결같죠. 예. 네, 한결같이 그냥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한결같이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란하고 핵협상을 하는데 원래는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하고 핵협상을 잘했어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사인을 안 하고 퇴임했어요. 사인해야 되는데 네, 사인을 네. 안 하고. 근데 거기서 오바마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겠죠. 자기가. 자기네 민주당 후보가 이길 거로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거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겼죠. 트럼프가 딱 이기자마자 이란과 핵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핵 개발하려다가 미국이 어르고 달래서 그럼 나는 핵 개발 안 할 테니까 뭐 서로 이렇게 합의하자 합의를 했는데 합의해서 그걸 잘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야 이거 핵 합의서야? 찢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란하고 미국 사이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때부터 사이가 안 좋아진 건데 지금 그리고 나서 계속 그걸로 현재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란이 계속 그러니까 이란이 그 뒤로 이제 완전 반미로 돌아섰고 그러면서 시아파들이 다 반미로 돌아섰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지도 하나를 보고 지금 세계지 시간으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란이 여기 있죠. 이란이 여기 있는데 이란이 갖고 있는 최고의 포인트는 뭐냐? 이거 보이세요? 이게 얘가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여기를 막아버리면요, 일로 아예 못 가겠죠. 여기 뭐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25%, 천연가스의 20%가 여기 다 있습니다. 예. 네, 이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뭐 산유국이죠. 여기에 다 있어요. 이쪽에 다 모여 있고요. 쿠웨이트 여기에 다 모여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도 석유지대가 다 여기 있어요. 바레인 여기 있고 카타르 하면 카타르는 천연가스밖에 없거든요. 천연가스 다 여기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원유를 수입하려면 어떻게 왔냐? 따라다라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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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다 이렇게 와야 돼요. 네. 그럼 근데 여기를 막잖아요. 못 가요. 그렇네요. 갈 수가 네네.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가까워요. 의외로. 네. 그 막으려면 충분히 막거든요. 근데 이란이 군사력이 좀 강하니까 그러니까 하필 여기가 사우디만 괜찮은데 사우디가 아니에요. 여기가 또 아랍에미리트야. 그러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다 보니까 이게 아랍에미리트가 뭐 강하진 않아. 그래요. 아랍에미리트 한국을 좋아해요. 맞아요. 이란이 네, 좀 네. 뭐라 하면 자기들 군사력이 좀 딸리니까 한국이 군사적으로 좀 도와주니까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랍에미리트 왕자님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왕자님 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튼간 왜냐면 네. 아랍 왕자님들한테 이제 한국에 좀 많이 투자하라 이런 얘기인데 음. 자 여튼간에 이란에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 아랍이면 다 같은 민족이고 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 이란은 아예 다른 민족입니다. 이란 자체는요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아예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대신 이란이 이슬람교긴 한데 네.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에요. 자, 음. 지도를 보시면 이라크는 뭔지 아세요? 이라크는 시아파가 다수고 소수가 순위파입니다. 사담 이런 후세인이 것까지, 예. 네, 사담 후세인이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사담 후세인이 순위파가 대통령인 거예요. 네. 소수파가. 그러니까 어. 다수의 시아파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음. 반면에 시리아는 순위파가 다수고 시아파가 소수예요. 이번에 무너진 아사드 정권이 시아파였고,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친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말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의 종주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교는요 이교도보다도 같은 종교 내에 순위파 시파가 사이가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 종교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여기까지 너무- 가면 너무- 멀리 가면 너무 안 돼요. 너무 오래 네, 걸리고 여기까지. 네.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이 시아파하고 순위파가 그 거의 원수보다 더한 사이예요. 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그래서요, 때는 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꾸 이란이 엇나가는 거는 순위파 시아파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미국이 핵 합의를 걷어찬 게 문제다. 예.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 정권은 이거를 수습할 생각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란과 긴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주요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 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유가는 왜 올랐다? 여기 막으면 전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40%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이란이 뭔가 불안하면 유가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아하, 거다. 반대로 네. 홍해 쪽은요. 여기가 홍해거든요. 네. 석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란과 지금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어쨌든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자면 어떻게 좀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유가의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냥 유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테마성 종목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흥구석유. 예. 흥구석유가 있습니다. 흥구석유 오늘 급등했을걸요 아마? 맞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네. 제가 안 봤거든요 한 번도. 예, 급등했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단말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흥구석유보다 사실 한국 석유를 더 좋아하는데 한국 왜냐하면 석유요? 네. 이 회사는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거든요. 실적 잘 나오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구석유 적자예요, 참고로. 적자입니다. 자, 한국석유는 148억 영업이익 나오고 보통 당기순이익 100억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500억이면 PER 15배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볼만한 종목이다. 근데 다만 이런 거보다 뭘 보는 게 제일 좋냐? 저는 이제 유가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가장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유가 관련주를 보시는 것보다는 유가가 올랐을 때 자 오히려 피해야 될 종목들 좀 찾자. 일단 유가가 급등하면 안 좋은 게 화학주가 일단 정제 마진이 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유가 올라가면 뭐 항공주나 항공, 뭐 이런 예. 거 다 안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유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혜볼 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투자해서 보시면 됐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다. 이게 리스크 하나가 좀 올라왔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뭐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 뭐 지금 무슨 영향권이다? 이재명 대통령 신정부 영향권이기 때문에 네. 외부의 웬만한 악재 아니면 예를 들면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어요.
그러면 영향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군 행사 가가지고 비상계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로- 비상계엄 얘기를 네. 했어요. 어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비상계엄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겁은 정말 많아. 아유, 네. 이게 뭐 이거밖에 안 했는데 벌써 비상계엄이야. 여튼 지금 만약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뭘까? 지금 외부 요인으로 우리나라를 흔들 수 있는 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해선 꺾이지 않는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유민 전문가와 함께 시장 진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변동성이 눈에 띕니다. 어쨌든 거래소에서 현물을 외국인이 장 초반엔 좀 담았는데 지금 매도로 전환을 하고 선물 시장에서는 또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2,78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는데 이 지금 이 동향들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앞에서 뭐 오늘 중요 이슈들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이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동향 요거에 의해서 이제 지금 국내 증시가 강세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제가 이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이제 심리적 변화에 의해서 행동 변화가 나타난 건데 이거를 제가 인간관계의 심리적 요인에 따른 행동 변화를 비유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사람을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관심이 생겨도 의심이 공존하게 돼요. 관심과 의심이 공존하면서 이제 관계에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의심이 관심보다 커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한테 좀 거리를 두거나 손절하게 되잖아요. 손절까지. 예, 손절도 심해지면 손절까지 네네. 하게 되는데 맞아요, 대인관계 예. 맞아요. 근데 만약에 또 반대로 의심보다 관심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 가까이 예, 좋아. 거리감을 네. 좁혀가면서 다가가겠죠. 예, 그리고 또 의심이 해소되면 그 관심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마음이 요번에 우리나라에 관심이 엄청 많았었는데 의심과 공존했고 의심이 더 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 의심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적극성을 가지고도 확신을 갖고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가 쉽게 돌변할까요? 여러분? 뭐 왔다 여러분 갔다 사람 할 수 있지만, 만나다가 네, 의심이 네. 엄청 강했는데 그 강한 의심이 해소되면서 확신을 갖고 들어오는데 네. 그때 쉽게 마음이 돌변하나요? 쉽게는 안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이 순매수는 쉽게 식지 않을 거다. 예, 제가 그래서 앞으로 더 갈 거다. 이 장세가 꺾이려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의심이 생겨야 돼요. 그 새로운 의심이 생겨야 이 장이 꺾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심이 생길 만한 이벤트가 없다면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 예. 대규모의 매도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예.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럼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네요. 네네. 아,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앵커 브리핑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글로벌 증시 맛집 K 증시로 꼽아봤습니다. 사실 맛집은요 리뷰보다 이 길게 늘어선 줄이 먼저 알려줍니다. 한국 증시는 2,926포인트 오늘도 연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2022년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출범 이후에 6거래일 만에 시장은 약 5%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 줄을 서기 시작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글로벌 자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이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움직임이 무엇을 좀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사면 왜 시장이 움직일까요? 외국인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매수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서 심리적 전환점이 되는 건데요. 훨씬 중장기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원화 강세, 정책 기대감, 그리고 기업의 실적 회복 등을 모두 고도의 전략하에 큰 자금을 보유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포식자 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사면 국내 기관과 개인들도 또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마치 유명한
평론가나 먹방 유튜버가 혹평을 하면 그 식당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서 손님이 많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그러니까 시장에 가보자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6월 첫째 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에서 약 4조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요, SK 하이닉스에 굉장한 관심이 쏠렸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SK 하이닉스가 HBM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약 70%를 점유했고 엔비디아의 직접 수혜, 그러니까 AI 수요에 직접 연결이 된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IT 투톱인 삼성전자보다 셰프 추천 메뉴가 더 임팩트 있게 가격이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외국인이 더 길게 줄 선 맛집이 바로 SK 하이닉스였다는 점입니다. 미중 합의에서 지난번 반도체 수출 규제가 완화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젠슨 황이 유럽의 최초 산업용 AI를 만들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단순히 반도체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이 맞물린 이 중공업, 에너지, 자동차, AI, 부품주 등으로 이 테이블이 조금은 확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과 중공업도 외국인들이 주목한 섹터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요, 6월 첫째 주에만 외국인이 약 2,280억 원 순매수를 하면서 3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방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테마 매수는 새 정부의 산업 정책 방향성과 글로벌 경기 흐름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큰 흐름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전반으로 끌어올렸고 이 지수를 견인한 건데요. 하지만 이 큰 줄기인 반도체 산업의 시장이 주도를 하면서 좀 강력하게 끌고 나가줘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반도체, 조선, 방산, 한한령 관련주 등에서 테마성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IB들의 시선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골드만삭스는요, 코스피를 3,1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5,000포인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에도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말이죠. 다만 이 포인트는 상단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업 실적의 회복, 정책 실행력, 글로벌 경기 반등, 이 3박자가 맞을 경우에 이 상단이 열릴 것이라는 수치입니다. 맛집으로 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좋은 식당은 분위기보다 한 끼 한 끼의 완성도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증시는요, 외국인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방의 진짜 실력은 아직 검증이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맛있는 수익이 내려면은 이 줄이 좀 길어지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메뉴판을 좀 고심하면서 한 번 더 많이 생각해보고 주문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들과 이와 관련해서 시장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전문가님과 먼저 네.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그래도 좀 반도체가 어제 강했다면 쉬어가는 가운데 또 방산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방산 원전 이쪽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전략 갖고 계세요? 일단 방사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방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절대 방산을 놓치면 안 된다. 놓치지 않겠어. 예.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방산이 그러면 앞으로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더 잘 될 거냐? 그럼 계속 잘 됩니까? 이거 무한정 다 계속 올라갑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뭐가 이제 방산이 제일 중요하냐면, 과연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위 산업이 발전하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또 본의 아니게 또 세계지리 시간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또요. 보면은 네. 세계지리는 짧게 보고 경제 이야기 좀 길게 해주세요. 네, 보시면은 네.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진 이 구간이거든요. 네. 내가 이제 여기서 요즘 최근에는 제가 인공위성으로 좀 러시아군의 배치도를 보니까 이쪽에 배치가 됐더라고요. 하르키우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수미랑 하르키우 이쪽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을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트란스니스트리아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라인이 있거든요. 네. 얘가 사실 러시아 땅이에요. 한마디로 러시아 땅이 몰도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전쟁이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잖아요. 또 여기서 전쟁 또 합니다. 그래요? 당연하죠.
러시아가요? 예. 러시아는 동진 계속 서진을 원하니까 지금 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란스니스트라고 여기 지금 표시는 없지만 여기 지금 러시아 땅이에요. 러시아 땅이고 이 러시아 땅을 그러니까 예전에 똑같은 크림반도를 러시아로 편입시킬 때 그냥 막무가내로 편입시켰듯이 똑같이 몰도바에 있는 이쪽 트란스니스트리아 지방을 아마 시비를 걸면서 몰도바에 시비 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또 보시면은 여기 칼리닝그라드라고 있죠. 칼리닝그라드. 여기 보면 전 생뚱맞게 갑자기 뭐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어떻게 여기도 다- 러시아 네. 땅이에요. 정말 여기도 러시아 땅.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꾸 발트 삼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우리나라 방위산업 무기를 자꾸 사는 이유가 뭐냐면 다 전부 다 우리나라 K9 자주포, K2 전차 샀거든요, 전부 다. 이 세 나라가. 근데 왜 사냐면 여기가 러시아 땅이 있으니까. 그 당장 폴란드는 왜 삽니까? 바로 위에 러시아 땅이랑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벨라루스는 뭐한 나라예요? 러시아의 그 그냥 딸랑이 같은 나라거든요. 이 이런 거 나라는. 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궁금해서요. 알아야지. 이런 걸 네. 알아야 이런 거 네. 이런 걸 알아야 네.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인사이트. 그건 그런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본 요건은 뭐냐면 푸틴이 그냥 알아서 늙어서 죽으면 좋은데 아. 이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이미 남겼죠. 뭐 이거 그거, 엄청나게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중국의 이 시진핑도 그냥 알아서 죽으면 좋은데 아유 말을 그- 좀 예쁘게 하셔야 아니, 돼요. 그래도. 네. 알아서 이제 자연사 하시면 좋은데 예, 좋습니다. 자연사 하시고 싶은 생각 없고 그 북경의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자기 사진이 걸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자꾸 뭔가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리려고 하는 게 사실 다 방산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네. 그렇게 좀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 방산무기가 이렇게 쭉 수출을 해본 결과 네. 그 써봤어요. 잘 돼요. 음. 되게 좋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님들이 사우디는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그 돈 많은 나라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 그 형궁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형궁 미사일하고 대전차 미사일인데 그 형궁 미사일이 한 몇 천만 원 하거든요. 네. 근데 보통 그거 가지고 보통 전차를 잡아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형궁 미사일 가지고 예멘의 북예멘 그 반군한테 오토바이에다 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지 탓에 안 맞아. 6천만 원짜리 미사일 쏴서 500만 원밖에 안 하는 오토바이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그거 네. 잘 맞아요. 잘 그러니까 맞긴 한데. 사우디가 네.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님들이 놀란 거예요. 뭐야, 쏜 족족 다 맞아. 한국 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네. 이렇게 지금 실전성도 많이 검증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방산주들은 밀리면 매수를 하는데 밀리면 매수. 최근에 좀 한 종목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MS 솔루션인데 이 종목이 이제 K2, K9 그다음에 K2, K9뿐만 아니라 뭐도 하고 있냐면 FA50, KF21 전투기부터 그다음에 천무 미사일, 천궁 방어용 미사일까지 해가 전부 싹 다 뭐하고 유압 장치를 합니다. 다 해요. 네. 영업이익률이 12%가 나옵니다. 오, 예. 수출용은 17%, 19%까지 나와요. 영업이익률 방산주가 10% 넘게 나오는 회사는 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얘기는 뭐냐면 MS솔루션이 하필 안 오르더라. 왜 안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수익 실현 여기서 한번 했거든요. 저희는 한번 하고 나서 안 오르. 지금이 기회다. 이런 종목을 좀 봐야 돼. 그러니까 방산주는 지금 봐야 된다는. 근데 오늘 원전이 더 강하잖아요. 원전 강하죠. 근데 원전 계속 밀릴 때 사자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럼 뭘 사야 될까요? 우리가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또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옥석 가리기 잘해주셨기 근데 이제 때문에 원전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좀 약간 좀 저는 좀 동의를 못 하겠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BHI가 제가 4월 25일 날 공략했거든요. 4월 25일 날 공략했습니다. 4월 25일 여기 써졌잖아요. 신규 종목 BHI 해서 제가 공략 지금 수익률이 오늘 100% 넘어갔어요. 야 축하드립니다. 101%입니다. 근데 네. 이 BHI가 오늘 한국 수력 원자력한테 원전 수주를 받았어요. 네네. 근데 그래봐야 제가 BHI 한번 볼게요.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네. 이렇게 축하하면 축하할 게 너무 많아서 굳이 뭐 축하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BHI 보시면은 예. 자 BHI 오늘 원전 설비 공급 계약 있고 매출액 대비 11.6%라고 써졌잖아요.
근데 이게 매출액 대비 11.6%밖에 안 되는 계약이에요. BHI가요. 매출액 대비 150%짜리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BHI가 그 계약을 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이때죠. 이때 매출액 대비 무려 어마어마한 계약을 했거든요. 이때 막 매출액 대비 1조 수주를 한 번에 1조 2천억을 했어요. 이 회사가 BHI가 원래 1년에 6천억도 매출액 6천억도 못하는 회사예요. 굉장히 큰 계약이네요. 근데 수주를 1조 2천억을 한 거야, 한 네네. 번에. 이거 매출액 대 200%죠. 근데 예. 오늘 나온 뉴스는 뭐예요? 매출액 대비 꽤 요만큼 11% 따위밖에 안 돼요. 겨우 11% 따위밖에 안 되는데 주가가 오른다. 자, 여러분은 이런 거 현혹되지 마라. 자, BHI 두산에너비티 너무 원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발전소 관련주예요. 발전소 관련주. 그러니까 BHI가 1조 2천억 수주한 게 뭐냐면요. LNG 발전소, 화력 발전소 수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BHI는 너무 원전에 꽂히지 마시고 얘네는 발전소 관련주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발전소가 요즘 진느라 바쁘다. 계속. 전력이 모자르니까. 에너지가 모자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는 거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로 보고 발전소 관련주로 보셔야지 이거를 원전 관련주로 보잖아요. 원전 뉴스 나와도 안 가요. 원래는 잘. 근데 하필 이제 매출액 나왔으니까 가는 거니까 원전 관련주 이런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원전 관련주 지금 못 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소 관련주를 보세요. 발전소 관련주요. 발전소 보시면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솔직히 이것도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S&T 에너지 같은 경우가 LNG 발전소 전문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물론 이 회사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거 말고도 발전소 관련주들이 많이 있어요. 발전소 부품 만드는 회사, 발전소 LNG를 옮겨주는 회사, 그 다음에 뭐 발전소 개치가는 회사, 그 다음에 성광밴드라 최근에 가는 게 성광밴드 피팅 밸브 발전소거든요, 여러분. 예. 그래서 가는 거다라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발전소 관련주를 좀 열심히 보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 방송에서 다 드리지 못하는 정보들 QR코드 아래 QR코드 하단에 스캔을 하시면요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와서 이런 정보들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유민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선도 오늘 뭐 잘 나가는 모양새거든요. 지난주에도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해상 운임이 급등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유망 종목으로 이런 종목 가져오셨고 컨테이너선 수주 물량이 사실 이번 주까지만 해도 지난해에 이상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 어디다 찾아보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종목 말고 좀 다른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 했는데 여기 김정철 본부장님이 지금 앞에서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동방이라는 종목이 지금 저것과 다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중동의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생기기 때문에 요즘 북극 항로에 대한 관심이 많죠, 여러분. 예. 예, 그 북극 항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에 부울경 글로벌 거점 항구로 만들겠다 네. 이런 공약도 하셨는데 이런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고 우리나라가 부울경이 글로벌 거점 항구가 될 때 네. 제일 혜택을 받을 종목입니다. 동방. 왜냐하면은 일단 동방은 부울경 지역의 거점 항구를 지금 다 가지고 있고 물류센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산 지역이 글로벌 거점 항구가 될 경우 이 동방의 매출은 크게 상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발전소, 원전 이런 에너지 부족 사태로 이런 발전소 건설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초중량물 운송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동방은 더 갈 거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저께 동방이 8% 정도 상승했는데 네. 차트를 보시면 마침 또 동방이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마침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마침 또 동방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3.36% 하락이네요. 그럼 어저께 이렇게 8% 올랐는데 오늘 이렇게 3% 빠진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네, 기회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동방 같은 종목 말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방원
조방원 그냥 하락할 때 매수 타임이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제 좀 금융 지주사들 좀 쉬어갈 때,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틀 정도 쉬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참 여러분들 뭐 그거 계속 상승할 때는 아 저거 사야 되나 고민하셨을 텐데, 이제 이렇게 이틀 쉬어가는 종목도 선별하셔가지고 또 들어가면 또 이제 차례가 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조방원에서 계속해서 테마 순환매가 일어나니까 조금 쉴 때 그 종목들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정철 전문가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제 히든 종목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 같은 맥락에서 키움증권 우리 방송에서도 공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계속해서 우리 방송 종목들이 바로 다음날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좀 리뷰를 해볼까 싶은데요. 네, 오늘 이제 키움증권 좀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네. 이제 계속 얘기 드린 건 뭐냐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장을 얘기 드리잖아요. 지금 장은 좀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많이 저 여러분 이럴 때 못 사요. 여러분 어떻게 사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삽니까? 근데 그 생각하는 동안에 저 같으면 샀겠어요. 그냥. 아, 일단 그냥 사보자. 왜냐하면 지금은 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더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럼 지수가 더 가려면 어차피 필수적으로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무조건 올라가 줘야지 이게 갈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고,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미래가 명확해지면 사실 좀 판단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오르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제 주변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보통 제 주변에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전혀 연락이 없던 친구가 5년 전에 연락했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 와서 정신아 이번에 주식 뭘 보면 좋을까? 라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거의 마지막이에요. 아, 근데 제 많이 주변에 당하셨나 봐요. 그런 분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거의 끝물입니다. 아, 주식시장에서 네, 하락할 주식 것이다. 끝물이다.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 10명 중에 한두 명 다시 관심이 생겼어요. 요요가 괜찮다. 7명이 넘어가면 그때가 문제다. 7명이 되면 꼭 이야기해 주셔야 네, 돼요. 제가 얘기할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수가 보통 저는 예상이 지수가 한 3,000 정도 가면 네.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네. 그다음 지수가 정고점을 가면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지수 3,000 가잖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지수 3,000 가면 뉴스 난리 납니다. 그때부터 주시장이 간다. 다시 시작됐다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뉴스에서 막 난리를 쳐요. 네네. 그럼 사람들이 막 나만 뽀모 심리가 또 생겨. 나만 지금 못 나만 벌나? 돈을 못 벌었나? 나만 못 벌었나? 네네. 막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또 그렇게 또 가는 거다라고 좀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종목이 갈 때 결과적으로는 전체 지수가 갈 때 결과적으로 키움증권 같은 종목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증권사가 뭐 먹고 사는 데냐면요, 매매 수수료 먹고 사는 데예요. 근데 매매 수수료가 10,000원일 때랑 15,000원일 때랑 수수료가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가지수 올랐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나온다고요. 숫자가 안 늘어나도 더 나오는데 거기서 숫자까지 늘어봐요. 당연히 더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안정적으로 좀 보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동방에 대한 그 한유미 전문가의 그 설명에 감동을 해서 제가 추가 부연 설명 하나 드릴게요. 다시 네. 한번 세계지리 갑시다. 아, 보시면은, 오늘 세계지도 많이 보네요. 네,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은요 원유를 수송하려면은 여기서 와야 돼요. 여기서 따라따라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가야지 원유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다음에 수출은요 어떻게 그 유럽에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요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요. 네. 자꾸 여기서 해적들이 맨날 여기서 판을 치고 갑자기 일하는 틈만 나면 여기 막겠다 그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터지잖아요. 대만 해협이 끝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원유 수송로,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수송의 70%를 중국한테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여기를 막아버리는 순간 우리나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걸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 세계, 그러니까 지구가 둥근 건 알고 계시죠? 알죠. 이리로 올라가면 이렇게 유럽으로 예. 내려와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신 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과학 시간을 좀 다시 배워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가고 여기가 또 알래스카 프로젝트 가려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여길 가려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부울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동방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 뭐냐면 여기를 가려면 세빙선으로 뚫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세빙선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해빙선. 세빙선, 쉐빙선, 쉐빙. 쉐빙선. 네. 예. 예. 왜 어디가 제일 잘 만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네.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쉐빙선, 예. LNG부터 해서 다 우리나라, 러시아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배 수입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얼음 뚫고 가야 되거든요. 북극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나는 위험 아니면 실제로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갔어요. 네. 그 대만 해협이 완전히 점령이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중국한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기고 싶습니까? 왜 화를 내세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안 된다. 중국한테 미래를 맡기면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된다? 우리는 북극 항로를 뚫어야 돼.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중국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긴 이게 그러니까 중국 앞으로 이럴 거예요. 좀만 네.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들면 야 너네 대만 해협 막는다? 이러면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지리적으로 뭐 강국도 네. 아니고 사실 지리적인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 사실 북한하고 통일만 되면 그냥 러시아로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사실 중국 사실 통일이 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저기 위쪽에 사시는 그분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요. 어렵죠 위쪽에 사는 아무래도. 분이 예. 위쪽에 사는 사람은 절대 그 위쪽에 좀 몸무게 많이 나가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잘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이것만 되면 정말 좋은데 그래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북극항로를 보자. 그 동방 같은 북극항로. 종목도 네, 네. 좋고 좋고. 동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린 네, 거고 네. 거기에 추가로 LNG 선 LNG선. 여기 이제 알래스카가 여기 있으니까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추가로 오늘 조선이 급등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음. 그러니까 오늘 조선이 급등하는 게 단지 우연일까요? 유가가 오른 것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근데 유가가 오르니까 다시 또 본 거예요. 그러면서 유가가 오르면은 유가를 도대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북극항로가 다시 부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쉐빙선 있는 우리나라 조선이 부각받는 게 맞다. 그러니까 오늘 단지 조선이 급등하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급등하고 있거든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게 계속 연관돼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 얘기 드리고요. 저는 현 정부가 자꾸 이제 뭐 친중이다라고 하는데 북극항로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친중을 하면 북극항로를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발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아니 친중이면 그냥 대만에 맡기지 그냥 북극항로 왜 얘기합니까? 북극항로가 이재명 정부 정책인데 저는 그런 약간 좀 가짜 뉴스를 좀 많이 좀 피해달라라는 얘기 다시 한번 해도 가짜 뉴스를 자기가 막 받아들이잖아요. 네. 투자 성공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좀 중립적인 입장을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자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유민 전문가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쉬어갈 때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 우리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좀 쉬고 있는 섹터에서 기회를 잡을 만한 쪽 있을까요? 예, 그것도 있죠. 지금은 약간 순번대기 느낌인데 이게 대선 이후 처음 반응한 종목들이 이제 AI 관련주랑 예. 로봇 관련주, 6월 4일날 시세 분출하고 그리고 지금 쭉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이 타이밍에 AI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들 이제 또 조정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오늘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로보티즈고요. 잠시만요. 로보티즈. 로보티즈 관련해서 오늘 긍정적인 전망.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고, 로봇 핵심 기술인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를 이제 자체 개발하는 회사고, 이제 요번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웬만한 로봇 회사들 지금 보면 PER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적자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액추에이터라고 이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 역할을 하는 로봇이 이제 로봇에서 근육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액추에이터인데 네. 그런 액추에이터를 개발해서 지금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 이런 데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매출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로보티즈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이제
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미래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에 대한 지금 기업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다 로봇 지금 다 개발 진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액추에이터나 이런 부품들을 납품하는 로보티즈가 전망이 더 밝을 수 있다. 그리고 시세 분출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차트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트.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일봉 차트인데 6월 4일 날 아니 그 대선 전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하다가 6월 4일 날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6월 4일 날 급등하고 그 이후에 급락 후 조정받고 지금 이 상승 추세선 여기 지지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이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 오늘장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매수 구간으로 보시고 예, 저는 여기 목표가는 6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기회라고 보시는 거고 목표가는 68,000원까지 예. 상단 열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로보티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좀 치고 올라오거든요. 그간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진짜 찐 바닥이냐 아니면 올라오는 거냐 또 눌리고 하다가 오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뭐냐면 중장기면 지금 볼 타이밍이다. 왜냐? 중장기면 볼 타이밍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렸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주가가 사실 또 올랐어요. 일론 머스크가 맞아요. 이제 미안하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사라질 수도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좀 많이 갔다. 선을 넘었다. 네, 솔직히 에스타인 보고서가 나중에 나오면 이제 트럼프 이름이 있는 걸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미국이 그걸 문건을 그걸 공개하지 않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타인의 이 사람 말만 믿기는 좀 그렇다. 저도 수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제 생명이 소중하니까 예. 제가 이런 얘기 한 걸 트럼프가 보면 아마 저도 가만 안 둘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납치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주워 담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하여튼간에 일론 머스크가 이걸 많이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가볍게 전기차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오늘 조금 더 강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요 포인트 계속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7천만 원짜리 전기차를요 4천만 원에 팔려면요 그 전기차가 제대로 된 전기차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현대차 기아의 원가 경쟁률이 현대차 기아가 원가율이 얼마 정도 되냐면 영업이익률이 8% 9%밖에 안 나와요. 잘 나와봐요. 네. 근데 그걸 거의 반토막을 냈는데도 이익이 남는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어딘가에 원가가 줄었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 차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안 좋은 거고 중국에서 자꾸 전기차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전기차 사고율이요 중국이 우리나라의 8배가 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많이 나는 건 뭐냐면 중국의 전기차가 제대로 된 전기차가 없다. 왜냐? 지금 전기차 업체가 500개나 되고 2024년 손실액이 7조 원인데 2025년 이거보다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 너자 자동차 최근에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2의 헝다 사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파산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나왔듯이 똑같이 이런 것도 나오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그러니까 요 포인트로 가는 건데 다만 단기로는 안 된다. 단기로는 안 된다라는 네.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종목 하나 볼게요. 종목 하나만 짧게 볼 건데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째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여기 이 드론에 2차전지가 들어가잖아요. 드론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드론 관련주가 최근에 드론이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그런 종목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쉬고 있죠?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